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토지제도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었죠. 삼국시대 신라의 노급제도 기억나세요? 노급이 지급됐을 때와 노급이 폐지됐을 때의 권력관계 기억나시죠? 노급이 폐지된 게 언제였어요?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그죠?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들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언제 부활했다고요? 경덕왕 때. 그래서 노급이 부활되면 왕권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은 고려의 토지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식과죠. 이 전식과 고려 토지제도가 쭉 유지되다가 나중에 무신란 때 고려의 전식과 토지제도가 붕괴됐습니다. 됐죠? 무신란 이후에 계속 토지제도는 농장 확대로 이어져 가다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냥 칠판에 해드린 것 같은데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농장 확대, 고려말 권문세족 친원파 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타도하고 1392년 조선을 세우기 1년 전에 1391년에 뭘 공포했죠? 과전법을 공포했어요. 누가 과전법을 공포했더라? 조준이죠. 정도전과 조준. 그죠? 정도전이 조선왕조를 설계한 설계자라면 조준은 그 당시에 과전법이라는 경제적 푼다멘탈, 토지제도의 기본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조준이었다. 과전법. 그래서 이 과전법이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이 과전법은 시대에 따라서 점점 형편에 맞게 다시 조정돼 가더라. 과전법에서 무엇으로? 직전법에서 무엇으로? 관수강급으로. 그죠? 관수강급에서 이제 다시 지주전호제로 이렇게 가는 과정. 이게 조선시대 토지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지제도랄지 또는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가의 경제정책이다라고 했어요. 자, 칠판을 이제 보실까요? 우리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경제는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농업 중심 경제정책이라고 했어요? 1970년대까지. 박정희 때까지는 농업 위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산업국가로 발돋움했지, 선사시대, 신석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은 무엇을 위주로 농업을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기본이 뭐예요? 항상 농업이에요. 땅과 농업과 농민,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걸 아이들한테 빡 심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산업은 기본이 농업이다.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농경민족이다. 우리는 무슨 문화다? 농경문화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런 농업이라는 기초 위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는 고려건 또 신라건 조선이건 항상 국가는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으니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우게 하지 마세요. 항상 그랬으니까.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다? 맞답니다. 고려건 조선이건. 그죠? 그래서 개간을 장려하고 지금도 개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땅만 있어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짓게. 이게 전부 다 개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철도 옆에 있는 조그만 짜투리 땅 있잖아요. 거기도 막 가지 심고 호박 심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렇게 뭔가 붙여먹고 삽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이 구역은 적도구역,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는데도 다 농사지요. 이게 뭐예요? 지랄마. 우리는 노는 땅 꼴을 못 봐. 우리는 한 뼘이라도 땅이 있으면 개가로 먹고 살아야 되면서 다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신석시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외워야 될까요? 원리를 이해시켜야 될까요? 원리를 이해시켜야 돼. 땅만 있으면 우리는 농사 짓는다. 그게 뭐라고요? 개간을, 땅이 없는 것도 어떻게 해? 새로 땅을 만드는 게 뭐예요? 개간입니다. 바다를 메꿨죠. 간척사업이죠. 개간이죠. 고려시대 특히 간척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세요? 강화도 가보세요. 바다가 삐뚤빠뚤이 리아시식 해안이에요? 반듯해요? 반듯합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개간사업, 간척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피난 갔잖아요. 강화도라는 좁은 땅에서 먹고 살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넓은 갯벌을 전부 다 메꿔서 뭘로 만들었어요? 간척지로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개간을 장려했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왔던 일입니다. 알겠죠? 농번기에 농민들을 잡된 노동력에 동원되지 않도록 했다. 항상 그래야 되겠죠? 농민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재해 시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고리대 이자 제한 중요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고리대 이자 제한이 있다는 거.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많이 시행됐는지 알만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많이 시행됐는지. 그래서 고리대업을 제한하기 위한 이자 제한법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사나 뭐니 또 그냥 케이블 TV만 틀면 그냥 돈 빌려가세요. 돈 요즘 여자들한테는 더 싸게 빌려준다 뭐 별하별 지랄 개지랄 떠는데 이게 정답 뭐예요? 고리대업이 얼마나 선행하죠. 얼마나 지금도 민중들을 수탈하고 돈 있는 놈들이 돈 가지고 돈 먹게 하는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겠죠? 고리대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고려 시대입니다. 지금 고려 시대에 고리대 이자 제한법이 있었다. 21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고려 시대. 알겠죠? 찾았죠? 그 다음에 의창 설치. 이거 제가 정리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머릿속에다 있어야 합니다. 의창.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없이 갚는 거죠.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죠? 춘대 추납제도. 자, 거기 드세요.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고구려 때 춘대 추납 뭐가 있더라? 진대법. 고려 시대는 뭐라고요? 의창. 조선 시대는 뭐라고? 환곡. 기본이죠. 이렇게 춘대 추납 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고려 시대는 의창이라고 했다. 고려 초기에 태조 때는 의창이라고 하지 않고 흑창이라고 했어요. 말을 해봅시다. 뭐라고? 흑창. 그래서 고려 초기 태조 때는 흑창이었던 것을 성종 이후에 국가 제도가 완성된 게 성종이라고 그랬죠. 성종 이후에 의창으로 정비했고 조선 시대도 처음에는 황곡이었지만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사창 제도로 바뀌었죠. 민간에서 춘대 추납을 하자 이게 사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 가서 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거 모조리 다 묶어서 보세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걸 하기 위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농민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합니다. 이걸 전부 다 보여주고 이것을 시행한 목적은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국가나 지배층들은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런 언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게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농민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김정은이가 한참 잘 나갈 때 파리의 여인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부자 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카드 빌려가지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나 부자들이 야 가난뱅이들아 너희들도 내가 도와줄게 부자 되거라 이러면 맞아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 이 돈 빌려가서 나한테 이자나 꾸준히 내주라. 그래서 내가 돈 벌 수 있게 해주라 라고 농민을 뜯어먹기 위한 그런 수작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농민을 부자가 되기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요?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말의 뉘앙스 차이. 거의 대학생 애들도 잘 속아요. 알았어요? 농민을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래야 국가가 궁극적으로 뭘 한다고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농민이 망하지 않아요. 농민이 나 농사 못 짓겠어. 나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가 버릴 거야 라고 농민들이 도망가 버리면 국가는 누구한테 세금 걷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농민은 몰락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농업을 중시하는 농민들이 망하지 않게 이런 정책이 시행됐다. 이렇게 알겠죠? 고려건 조선시대건 다 마찬가지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과 수공업은 개경에 시전을 두고 시전, 국가 상점이죠? 국영점포인 시전을 두었다. 이 시전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십시오. 나왔을 때 아예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전은 뭐라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 상점이에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 지들 마음대로 좌판 벌여놓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난전이라고 그래요. 이건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배울 거지만 어차피 지금 고려에서 시전이 나왔기 때문에 국영점포인 시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개경에 있었다. 대도신 개경에만 관영점포가 시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는 화폐를 많이 발행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로 출제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7급이나 또는 한국사 능력 고급이나 이런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 화폐 발행이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요를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묻는 건 질색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싫다고 그러는데. 화폐를 발행하면 귀족들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화폐를 발행하면 귀족들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알았어요? 화폐가 발행되면 경제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국가한테, 화폐 발행권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고려시대는 화폐 제도가 제대로 진행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라이는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의천 같은 경우가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국가인 국왕의 편을 들어서 왕자님인 의천이 주전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통화 발행을 시도했어요. 근데 누구 반대로 이게 좌절됐어요? 귀족들의 반발로 좌절됩니다. 특히 화폐는 기억하세요.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화폐 발행과 관련된 임금은 숙종이에요. 말을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숙종이에요. 고려 숙종도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조선시대 숙종도 화폐랑 관련이 됩니다. 다시 고려 성종도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고 조선 성종도 경국대전을 완성시키면서 나라의 시스템을 완성시켰죠. 마치 그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숙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들은 돈 발행과 관련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고려 숙종은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못 받았을걸요? 아세요? 그냥 돈 많이 발행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알겠죠? 책에 다 있어요. 숙종 때 어땠다고요? 돈을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화폐가 유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귀족들 때문에 안 됐다. 왜? 어차피 고려는 왕 중심이에요? 귀족 중심이에요? 귀족 중심사였어요. 문벌귀족, 건문세족 이렇게.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네들이 경제의 헤게모니를 빼앗길까봐 국가한테, 임금한테 통화 발행을, 화폐 발행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화폐를 발행하려고 트라이 했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애들한테 납득시키려면 경제 전반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딱 나눠서 귀족들은 반대, 국왕은 찬성 이렇게 해주고 귀족들의 힘이 세서 화폐 발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줘버리는 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수공업도 관청 중심으로 수공업이 이루어졌지만 미미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소 여러분 알죠? 향, 소, 부곡 특수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들이고 소는 수공업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납품하는 특산물 이런 것들을 소에서 향소 부곡 가운데 소에서 수공업품을 생산했었다. 자, 자급자족적 농업 경제였어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쓰는 자급자족적 셀프 농업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다 팔 게 있나 없나? 없겠죠. 그래서 상공업 발달은 부진했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말 한마디만 딱 놓고 봤을 때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산이 많아져야 됩니다. 생산이 기술이 진보해서 생산이 늘어서 잉여 생산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그걸 내다 팔겠죠. 그죠? 내다 팔 수 있을 때 상공업이 발달해야 돼요. 이게 언제냐? 조선 후기입니다. 오케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상공업이 발달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예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으되 이런저런 이유로 야 시장이 있었다고 해봐야 대도시는 개경이 하나밖에 없었고 또 화폐는 어때요? 발행 시도했지만은 귀족들은 반발로 시행되지 않았었고 관청 수공업은 미미했고 겨우 특산물을 어때요? 소에서 또는 뭐 사원이나 이런 데서 찔끔찔끔 생산하는 그런 단계였다. 그러니 먹고 쓰고 남는 게 없으니 시장이 상공업이 발달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상공업 발달이 부진했다. 됐나요? 알겠죠?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나름대로 원리가 있습니다. 귀족과 왕과의 관계, 생산과 소비와 시장과의 관계.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있는 원리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고려의 재정 운영. 이거 보세요. 재정은 돈 걷어들이는 것과 돈 쓰는 일이에요. 나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재정이란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것과 돈을 쓰는 것과 관계인데, 자, 우선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호부, 이게 오리지널 이호의 병형 공부 6부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호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였고 돈을 만드는 부서였고, 호적과 양안을 작성한다. 중요합니다. 호적과 양안을 어디에서 작성한다고요? 호부에서 작성하고 있었다. 그죠? 이 두 가지야말로 호적은 인구와 관련, 양안은 토지대장이니까 토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의 가장 기본이 인구와 토지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한 장부가 바로 뭐라고요? 호적과 양안이었다. 이것들을 만든 관청이 호부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4는 고려시대의 3, 4. 이거 이제 아주 특수한 용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적 용어하고 조선시대 용어하고 이름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정이에요. 고려시대의 백정은 뭐라고요? 일반 조용조 세금을 납부하는 농민을 말해요. 농민. 양인입니다. 양인. 양인으로서 농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백정은 도산업자, 도축업자, 그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백정이라는 단어, 언어는 같지만 고려에 쓰였을 때하고 조선시대에 쓰였을 때하고 서로 다르다. 헷갈리기 쉬우니까 시험에 늘 나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있어요? 3, 4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적 3, 4는 뭐냐? 재정기구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화폐, 곡식, 화폐나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재정, 회계, 이것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의 3, 4는 해보세요.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 문, 관. 가장 바른말 잘하는, 임금한테 바른말 하는 기관이 간쟁기관인 사관원이죠. 사관원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했어요? 대사간이라고 그러고, 사헌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요? 대사헌. 지금의 검찰청입니다. 조선시대 검찰청이 사헌부죠. 관리들의 비리나 부정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사헌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홍문관은 우두머리를 대제학이라고 해서 제일 임금들한테 말도 많고 따지기 잘하고 하는 놈들 트리오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3, 4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중에 사헌부의 우두머리를 대사헌, 사관원의 우두머리를 대사관, 그리고 홍문관의 우두머리를 대제학이라고 했다. 됐죠?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겼고 청요직으로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말하고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하려면 지네들 스스로가 어때야 돼요? 아주 청렴결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이 자리를 청요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영의적이 되려면, 이렇게 높은 고관 대작이 되려면 반드시 젊었을 때 이 자리를 한 번쯤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요 자리에 있는 새끼들이 제일 썩었어요.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집단 조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겠죠? 검찰뿐이 아니에요. 언론 제일 썩었습니다. 일보 붙은 놈들은 거의 다 썩었어요. 알았어요? 일보 이렇게 붙은 놈들은 거의 다 썩었어요. 방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송이 개지랄 떨고 말이지 들을 게 없잖아요. 무한도전 이런 거나 봅니다. 아니면 뭐 배미양의 뭐 음악, 뭐 누구의 뭐 음악, 이런 것밖에 들을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아세요? 방송만 좋으면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냥 거저먹기로 이런 교육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편히 누워서요. 근데 방송이 그런 일들을 안 하고, 그렇다고 방송에서 맨날 교육방송처럼 이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정말 방송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쓸데없이 띠끼대 웃고 매일 음식 요리하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음식. 알겠어요? 틈나는 그냥 계속 그놈만 백대준지 뭐지 이 스킨 맨날 나오는지. 그게 다 그거야. 설탕 넣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방송이 맨날 그지랄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썩어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에요. 요것들이 제대로만 작동되면 나라가 임금님이 꼼짝 못했어. 조선시대 왕도 이들이 제 역할을 해가지고 왕이 함부로 못한다 신하들한테 나라를 어찌 지 맘대로 농단을 부립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을 내놓고 내 목을 치세요라고 목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말하고 싸우고 투쟁을 대신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정치 몰라요. 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먹물 많이 들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믿고 맡기고 열심히 땅 파고 농사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방송 들어도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것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정보 카더라 하면서 말이지, 이게 좀 소문이야 괴담이야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그게 전부 다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뉴스가 돼서 우리한테 오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들러오고 싶죠. 그러니까 옛날 나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3, 4 보다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3, 4. 그래서 3, 4는 조선시대의 3, 4와 달리 화폐, 곡식, 재정 수익과 관련된 사물을 맡았다. 양안과 호적의 작성, 조세, 곡물, 부역, 징발의 근거. 여러분 여러 차례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안은 토지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호적은 호구를 기록하는 인구와 패밀리, 가구 수를 기록하는 그런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완전히 잘 정착돼서 20년마다 한 번씩 양안을 작성하고요. 조선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했었어요. 늘 인구가 새로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기간이 어때요? 인터벌이 양안은 훨씬 길어서 몇 년마다? 20년마다. 호적은 3년마다.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고려시대는 이게 특정되게 나오지 않았어요. 기록이 미비하니까. 그 다음에 수조권, 이거 보세요. 토지를 놓고 발생한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를 소유한 것을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토지를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의 땅이라도 빌려서 농사지을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경작권. 그리고 내가 내 땅은 아니지만 국가가 나더러 이 땅에서 월급 받아가지래 라고 이렇게 월급,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수조권. 그래서 원래 세금은 국가가 걷어야 될 것인데 국가 대신 네가 직접 네 월급으로 걷어라. 이렇게 국가 관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지급하는 권리를 뭐라고요?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 월급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올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권선구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은 권선 일동에서 직접 걷어먹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 걷어가질 권리가 뭐라고요? 수조권이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금을 주는 제도로 변하는지 우리가 토지제도를 통해서 또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세요. 바로 세금제도가 나왔죠. 수치제도, 이게 세금제도도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걷는제도, 고려시대의 세금제도입니다. 걷는제도인데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때는 잘 배우지 않았을 텐데요. 전세라고 하는 놈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이해 가나요? 다시,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은 마을 단위로 징발하는 세금이다.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세금을 징발하게 된 대상을 말합니다. 기타 이제 잡세는 어민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아무리 농업국가라고 하지만 산촌에는 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는 어민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장사치들도 있고 그래서 어민들은 어장세를 냈었고 상민들은 상세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알겠어요? 조선시대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웃라인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외울 게 없다 이겁니다.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조선시대에 가야 이게 복잡해지지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제도가 정착이 되지 고려시대는 나라가 하도 들러 엎어지기도 하고 몽골귀족 또는 무신, 권문세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어요. 알겠죠? 힘 있는 놈들이 힘껏 뜯어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 그래서 볼까요? 토지에서 나오는 전세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눴다. 언제적 얘기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수확량이 얼마를 얻었다고요? 10분의 1을 대게 전세는 항상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조세할 때 이 조가 토지세를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걷는 11조도 이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조는 원래 이게 벼화자잖아요. 그죠? 벼화배잖아요.
땅에서 걷어들이는 땅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걷는 세금이에요. 근데 되게 얼마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10분의 1 걷는 게 정상이에요. 10분의 1 걷으면 그래도 생산하는 사람이 투덜투덜 하면서도 낼 만한 돈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걷으면 2분의 1 걷으면 고정은 죽일 놈들이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10분의 1씩 걷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토지가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상, 그 다음에 웬만한 땅은 중, 그리고 안 되는 땅은 뭐라고? 하.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등급별로 생산되는 생산량의 10분의 1씩을 걷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납, 마을 단위로 내는 특산물은 농민보다 더 큰 부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고려시대 세금 가운데 농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세금은 뭘까요? 그럼 뭐라고요? 전세다, 공납이다, 요역이다, 뭐예요? 공납이었습니다. 특산물 부담이 가장 컸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조세보다도 농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됐다. 자, 중앙에서는 서울이죠, 중앙. 종류와 액수를 설정해서 야, 요번에 나라에서 필요한 사과가 몇 톤이야. 그 당시에는 톤 안 썼겠지만, 그죠? 나라에서 필요한 그 생선, 굴비가 얼마큼이야 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정해가지고 그것이 생산되는 주군현에 부담을 시켰죠? 중앙에서. 그러면 각 주현은 속현과 향소부곡의 부곡. 여러분 주현과 속현 아세요? 모르세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뭐라고? 주현. 고려시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의 수가 더 많다고 그랬죠? 지방관이 없는 현은 누가 그 지방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향리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현이 아닌 그 속현 같은 경우는 그 향리들이 세금을 징발했고, 일단 중앙에서 주현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주현이 속현과 향소부곡, 천민집단구역이죠.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이 중에 제일 많이 낸 놈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입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소에 사는 사람들이 뭘 생산했다고? 수거품을 생산해서 왕실의 국가의 중앙에 납품했어요. 이들 부담이 가장 컸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향리들은 속현과 향소부곡에서 세금 징수를, 특산물 징수를 감독하는 자들이 바로 향리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다. 됐죠? 이 정도로 공부해야 한국사 능력시험 중급이나 고급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뭐냐? 엄마들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질문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질문이 나오면 대응을 못합니다. 시끄러!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질문을 못하게 막든지 마구 진도를 뽑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 진도를 뽑거나 그렇게 나가면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질문을 100% 다 들어줘야 돼요. 미주알, 고주알 다 답변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알겠죠? 마구 진도를 뽑고 시끄러! 진도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 가운데 진도 위주로 진도를 뽑고 있는 선생님 있잖아요. 당장 그만두세요. 자기 스스로가 또 애들 가르치면서 진도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반성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질문에 응대를 하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답을 해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 해주면 황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죠? 신뢰가 무너져요. 그럼 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엄마가 나를 가르치는데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강압적으로 마구 점수를 얘기해서 마구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불신의 시대가 도래하면 안 되겠죠. 보세요. 그리고 특산물은 매년 납품하는 것을 뭐라고? 상공. 수시로 내는 것을 뭐라고요? 별공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와 조선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세금 가운데 전세, 그 다음에 공납 두 가지를 봤어요. 지금 여기서는 원칙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자세한 게 없잖아요. 조선시대에 가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를 배우기 위한 밑자락을 지금 깔아주고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역을 볼까요? 자, 역은 군역, 요역. 제가 강조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삼국시대부터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몇 살이라고? 몇 살이라는 언제만 15세? 삼국시대. 나머지는 모조리 사람들을 징발하는 원칙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한번 그렇게 중요한 지점을 딱 찍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올 때마다 편해요. 알겠어요? 아이들도 되게 기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 얘들한테 얼마나 그 덤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덤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 가르칠 때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배우면서 뭔가 즐거움, 아싸 나 하나 득템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것들이 쌓여서 점점 애들이 학습하는 공부하는 기쁨을 느끼는 게 어쩌면 교육 효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다 해놨습니다. 삼국시대만 이 기준이 15세였고 나머지는 모조리 똑같다. 언제까지? 조선시대까지. 오케이? 그래서 16세에서 60살까지 고려건 조선이건 똑같습니다. 군역, 요역, 백성들의 노동력을 역이라는 게 이거죠. 그죠?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힘역자를 쓸까요? 아니죠. 군역, 요역은 이 역이죠. 그죠? 그래서 군역, 군대 가는 것을 말해요. 군역. 그래서 군역과 요역은 성을 쌓아라, 길을 닦아라, 궁궐을 수리해라 이럴 때 사람들을 징발해 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저희 어렸을 때는 울력이라고 했어요. 울력.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동네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개천 좀 돌 좀 긁어내세요. 이렇게 사람을 공짜로 일 보내먹는 제도가 예전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똑같은 농경사회로서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이나 상민들이 내는 그런 세금으로서 어장세, 상세가 있는데 모든 생산에 종사하는 자한테 세금을 징수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라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시과. 자, 우선 전시과라는 것은 뭐냐? 그 전시과라는 이름 자체가 질문을 싫어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습니다. 모든 관직자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월급으로 주는 것을 전시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문무 관료들에게 전지와 시지의 뭘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져라라고 소유권을 준 겁니까? 걷어가질 권리를 준 거예요. 수조권을 줬다고 그랬죠.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전시과란 뭐냐? 관료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월급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에브리 관료한테, 모든 관료들에게 전지는 농토에서 나오는, 그죠? 농토에서 나오는 세금을 말하고, 시지는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임야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래 뭐라고요? 국가가 징발해야 될 것을 국가 대신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거둘 세금이 있는데 네가 네 월급으로 대신 걷어가져라 라고 뭘 지급했다고? 조를 징수할 권한인 수조권을 징발해 갔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전시과라고 한다. 됐죠? 신라의 월급은 뭐라고요? 노급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고려 월급은 뭐라고요? 전시과요. 조선의 월급은 뭐라고요? 과정법이에요. 이 기본입니다. 이걸 딱 알아두세요. 다시 신라는 뭐라고? 노급. 고려는 뭐라고요? 전시과. 조선은 뭐라고요? 과정법이에요. 이게 변형돼서 직전법, 관수강급, 알겠죠? 이렇게 변형돼가지 원래 기본은 조선시대는 과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시과란 뭐냐? 관료들이 받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되게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이 토지제도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참에 잘 정리해 봐요. 알았어요? 두통은 지적 고통으로 인해 생기는 두통은 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잘 풀리면 말끔하게 해소가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 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관료들한테는 월급 대신 뭘 지급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 전시과 운영은 어떻게 했냐? 전지와 시지를 줬고 대상 에브리 관료입니다. 모든 문무 관료, 군인들, 관직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했지만 관직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임용대기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한인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되게 편하잖아요. 내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어요. 발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어요? 근데 국가가 월급을 줘요. 이렇게 발령이 안 난 대기 상태를 뭐라고요? 한인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이렇게 한인들 이를 대상으로 뭐에 따라 줬느냐?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줬다. 이 관직이 고려시에는 몇 관직이 있었죠? 몇 등급이 있었어요? 18품이 있었습니다. 말로 해보세요. 몇 품? 18품. 그래서 전시과를 18품 전시과라고 돕니다. 알겠죠? 18품 전시과.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은 몇 급부터 있어요? 9급부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때요? 9급도 갑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어때요? 18품이 있는 셈이에요. 그렇잖아요. 9급 갑, 9급 을 그러면 결국은 1급 갑, 1급 을 이렇게 나누면 월급 처서열로 말하면 18품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로 그 기본 얼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옵니다. 육법전서 그러자 들어보셨죠? 야,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육법전설에 육법이 뭔지 아세요? 이호애 병형공 이 6가지예요. 아세요? 이호애 병형공 이게 나라 중앙행정의 거의 모든 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의 전시과는 관직의 등급 18품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주었다. 자, 끝이에요. 전시과 또 이따 갖고 일단 전시과를 다 묻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국가가 관료한테 월급으로 주었던 토지 전시과 말고 각 개인들은 어떤 토지를 갖고 있었는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든지 내가 강화도를 메꿔가지고 간척지로 내 땅을 만들었든지 호수를 메우든지 산을 깎든지 해서 지 개인 소유 토지가 있었죠. 이 토지를 뭐라고? 민전. 말로 해보세요. 민전.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바 해가지고 태양이 비치는 땅은 전부 다 네 땅이니라 우리 땅이니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은 관념적인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얼룩말이며 이 모든 그 짐승들 어때요? 자기 영역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알겠죠? 사자가 오면 도망가서 또 거기서 또 뜯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기 바운다리 땅이 있어요. 신라 때도 고려시대도 전부 다 자기가 실제로 땅 파먹고 농사 짓고 있는 그 자기 소유의 개인 소유 땅을 뭐라고요? 민전이라고 했다.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라 때도 민전이 있다 없다? 있었다. 고려도 뭐예요? 민전이 있었다.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그래서 옆집 갑돌이한테 팔 수도 있고 내 자식한테 증여해주고 또 남한테 임대해주고 이렇게 매매, 증여, 임대, 상소이 가능한 개인 소유 이 땅을 뭐라고요? 민전 그랬어요. 근데 국가는 이 땅한테 어떻게? 뭘 걷어요? 세금을 걷어요. 이걸 걷는 걸 뭐라고? 수조권이라고 했어요. 국가가 직접 거둘 수 있지만 관료들한테 월급으로 네가 걷어가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었다. 됐죠? 그리고 무신난 이유가 되면 권문세종 놈들이 특히 무신들 이후에 무신들이 칼 들고 설쳐대는 놈들이 원치이고 뭐고 글도 모르는 놈들이니까 개무시하고 말이죠. 나라의 땅 힘 있는 데까지 지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권문세종이랑 무신들이 토지를 독점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소유 땅을 갖고 있던 자영농은 몰락해버리고 이런 봐봐요. 농민이 망하면 누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다시 농민이 망하면 누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권문세족도 망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태조 이성계가 뭘 세웠죠? 조선을 세웠죠. 그리고 그 조선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정비해야 될 게 바로 뭐였어요? 토지였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다 빼앗아서 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토지를 주자라고 전시관처럼 토지도를 정비한 게 조준의 과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했나요? 항상 그러니까 국가와 누구랑은 일정한 관계? 농민.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농민을. 근데 귀족들은 어때요? 농민을 봐주지 않습니다. 마구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놈들이 말이죠. 골목 상권 침해하고 너희들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파리 바게트 뭐 만들어가지고 찻집도 그냥 무슨 이름 스타벅스는 외국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래. 다 얘기해보세요. 아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런 거라고 괜찮으시죠? 인증사정 없는 놈들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기껏 해가지고 동네에서 붕어빵 또는 뭐 맛있게 떡볶이 좀 했는데 그냥 떡볶이도 그냥 대자본이어가지고 동네 아줌마가 하는 떡볶이집이 다 망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줄 아세요?
재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고려시대 마찬가지예요. 이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놈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 새끼들이 크지 못하도록 눌러줘야 되는데 임금이나 대통령의 힘이 없으면 결국은 이들이 나서서 농민들을 마구 핏바라먹는다. 알겠죠? 알겠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들은 전체 역사 속에서 그런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내가 빨리고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가 모기한테 다 뜯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뜯어먹는 놈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뜯어먹으세요. 난 괜찮아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멍청이를 키우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화가 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들은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제발 좀 분노할 줄 알아, 화낼 줄 알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당한 사람들이 저항할 줄 알고 분해할 줄 알고, 그래야 아이들이 더 우리 때보다는 더 나은 세상에 살지 않나요? 그나마 우리들이 저항하고 해서 교복도 다 벗어 던지고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그죠? 아이들이 맞지 않는 세상에는 살잖아요. 지금도 선생님한테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아요. 여러분들도 책상에 올라가서 맞았죠? 네. 발바닥 맞고 허벅지 맞고 다 알아요. 내가 안 가봤지만.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게 해주는 게 그만한 노력이에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 태어난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몰아서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사회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참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참어. 그래도 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안정된 사회가 얼마나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나쁜 놈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늘 이놈들은 그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그죠? 10자루씩 그냥 농민들을 막 뜯어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었어요. 다시 이걸로 왔습니다. 다시 전시가로 왔어요. 자, 우리 두 가지 정리했죠. 국가가 토지를 관료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는 문제가 뭐라고요? 전시과. 그리고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뭐라고 그랬죠? 민전이라고 해서 이게 둘로 나눠놓고, 다시 전시과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었지? 이런 부분을 너무 숨가쁘니까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